네, 시민권 박탈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귀화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시민권 박탈 그 대상자들을 색출해내는 작전이 공식적으로 지금 시작된 겁니다. 팀도 꾸려졌고요. 작전명도 정해졌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박탈을 전담할 전단 팀을 이미 구성했고요. 작전명까지 정했는데 이름하여 작전명은 야누스 작전입니다. 오퍼레이션 야누스. 그러니까 두 얼굴의 작전이죠.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늑대의 얼굴을 하고 있는 뭐 두 얼굴을 가진 뭐 그럴 때 이제 야누스라는 우리는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이름입니다. 자, 이름하여 두 얼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귀화 시민권자들 가운데서 신청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거나 또는 범죄 전과 등을 뭐 숨기고 있었다거나 이런 게 뒤늦게 밝혀질 경우에 그러니까 뒤늦게 밝혀내겠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시민권 박탈 대상을 하겠다. 그런 경우를 철저하게 색출해 내겠다라는 작전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약 2천만 명 정도 그 귀화 시민권자들이 시민권 박탈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2천만 명이 다 박탈될 것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려를 좀 할 만한 사람들을 따져본다면 한 2천만 명 정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민국 안에 시민권 박탈 전담팀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는 것을 내추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귀화 시민권. 근데 그거를 박탈하는 걸 다시 뺏는 걸 디내추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디내추럴라이제이션 태스크 포스 팀을 구축하고 이름하여 오퍼레이션 야누스 작전이라는 작전명까지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현 헌법상 귀화 시민권자의 그 미국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불법적인 방법, 즉 허위 서류나 무슨 가짜 서류를 제출해서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이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미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민국을 속여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100% 박탈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민권 신청과 수속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무언가 숨겼을 경우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무슨 범죄 전과나 이런 거를 숨기는 경우죠. 그런 것을 숨겼다가 뒤늦게 지금 색출 작전에 의해서 뒤늦게 밝혀지는 그런 사례 역시 박탈 대상이 100%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연방 정부는 시민권 박탈 대상자를 포착했을 경우에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고 영주권자로 강등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시민권은 박탈당했지만 영주권 갖고 그냥 영주권으로 그냥 살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주권자로 강등이 되면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 사유에 적용시킬 것입니다. 영주권까지도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도 뺏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추방하기 위해서 시민권 박탈, 그 후에 영주권 자격 미달 뭐 등등의 이유로 결국은 추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시민권자에서 영주권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시민권자에서 추방 대상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1996년에도요. 그때 대통령 선거 다음 해였는데 100만 명 이상의 그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그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명 정도 이렇게 감사를 해서 약 5천 명 정도 시민권 박탈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민주당의 그 빌 클린턴 행정부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조지 부시 아들인가요? 조지 부시 공화당 여하튼 그때 민주당 클린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행정부였는데 공화당 정부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행히 결국은 무더기 박탈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 명 조사해서 5천 명 정도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얘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요. 실제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팀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작전명도 그렇게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되면 100% 추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그때와 지금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자, 오퍼레이션 야누스 작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해당되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작전이니만큼 그리고 지금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 2천만 명 정도가 조금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산된다. 요게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산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이민단 소국 요원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그 미네소타주에 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국방부가 알래스카주에 주둔 중인 육군 병력 투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알래스카에 있는 군 병력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미네소타주에. 그런데 미네소타주는 주지사가 지역 경찰들을 돕기 위해서 주방위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듯 다르죠. 자, 먼저 국방부는 육군 제11공수사단 소속 현역병 약 1,500명에게 미네소타주에 파견할 가능성에 대비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 부대는 좀 어디 있냐면 지금 알래스카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래스카주에 주둔하고 있는 그 병력을 미네소타주에 파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알래스카주에서 늘 훈련을 거기서 받기 때문에 이 혹한기 작전에 특화되어 있는 병력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지금 미네소타주 엄청나게 춥잖아요. 눈도 맨날 쌓여 있고, 얼음 쌓여 있고, 얼음이 얼어 있고, 그래서 알래스카주와 지금 굉장히 비슷한 그 계절입니다. 미네소타주가. 그래서 그 혹한기에 특화되어 있는 병력을 미네소타주에 파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제 군 생활 했었을 때 겨울에 부대에서 한국 기상청에 연락해서 특정 날짜를 잡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일주인지 이주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겨울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주일이 가장 추운 날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대에서 그렇게 기상청에 연락합니다. 그러면 예상컨대 요 일주일이 이번 겨울엔 가장 추울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받으면 그때, 그 일주일 저 깊은 산속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생존하는 그런 혹한기 적응 훈련이라는 걸 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매년 겨울만 되면 그걸 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혹한기에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는 그 군병력이냐 아니냐가 그만큼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한기에 적응이 되어 있는 알래스카주에 주둔 중인 육군 제11공수사단을 미네소타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 태세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미네소타주의 팀 월드 주지사는 주 경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미네소타 주 방위군을 동원할 것을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약간 맞대응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미네소타 주 방위군은 현 상황에 대해서 병력이 아직 시내에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배치 시에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미네소타 주민의 그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게 중요합니다. 미네소타 주 주민의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니까 집회를 막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집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되는 것을 돕기 위한 그런 지원, 예를 들면 시위의 안전 지원 또는 교통 지원, 트래픽 상황 유지 등등등 그런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미네소타 주 방위군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동원하는 군 병력과 주 정부가 동원하는 주 방위군이 맞닥뜨릴 경우에 예기치 못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점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같은 다 우리 미국 시민들인데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걸 떠나서 다 미국인데 같이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데 연방 정부가 동원하는 군 병력 그리고 주 방위군이 동원하는 주 방위군 이거 한 장소에서 현장에서 맞닥뜨려질 경우에 간혹 오해와 불신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아주 이 미네소타 주와 관련해서는 주시해야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가져오겠다라는 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꺼냈죠. 지난 주말에 뉴스 들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유럽의 여러 8개 나라가 미국에 맞대응해서 그 그린란드에 군대를 추가적으로 보낸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8개 나라인데 그 8개 나라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8개 나라에 대해서만 관세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더 올렸고요.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그 때문에 이제 유럽의 그 나토 미국도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그래서 나토 회원국 간에 지금 균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그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덴마크와 그 주변국들이 최근 그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서 사실상의 미국에 대한 어떤 무력 시위를 나서자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시작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국가들의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관세의 대상이 된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와 덴마크에 대한 연대를 더 하겠다라고 더 똘똘 뭉치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좀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덴마크 대통령은 덴마크를 비롯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렇게 8개 나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8개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즉 2월 1일부터 그 8개 나라에 대해서는 10% 관세, 추가적인 부과, 그리고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6월 1일부터는 25% 추가적인 관세 부과, 이렇게 스케줄을 미리 예고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처럼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자 유럽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 간의 어떤 균열이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럽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어떨지 몰라도 영국만은 그래도 미국 편을 많이 들잖아요. 뭐 미국과 한몸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유럽에 잘 아시죠? 유럽에서 뭐 다 뭐 사이가 좋을 것 같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유럽에서 그래도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를 굳이 꼽자면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죠. 과거에 뭐 전쟁도 많이 했고 또 경쟁심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와는 조금 견제 심리도 있고 사이가 이렇게 썩 좋지를 않은데 이번에 이제 덴마크를 돕는데 프랑스도 일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프랑스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 영국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균열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럽 8개국은 일요일이었던 어제 오전에 긴급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우리 유럽은 덴마크 및 그린란드 국민과 전적으로 연대한다라면서 결집된 모습, 미국과 맞서는 모습, 그걸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 정책과 이제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라면서 뭉치기 시작한 유럽의 8개국 간의 정면 충돌이 자,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또 역시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주목되는 그런 한 주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뉴스 모두가 다 이번 한 주가 다 분수령이 될 만한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번 한 주는 뉴스를 좀 잘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잖아요. 자, 그런 축출을 한 작전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들의 그 여론조사한 게 나왔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그냥 빨리 말씀드린다면 그 작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미국 사람들,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 이건 참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 특수부대가 지난 3일 이 마두로 대통령 그 부부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송환해서 미국에서 법정에 서게 만든 그 군사작전에 대해서 찬성은 얼마로 나왔느냐? 49%. 그럼 반대는 얼마로 나왔느냐? 47%.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모든 그 여론조사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그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3% 아래로 3%라면 한 6% 정도 오차 차이는
의미가 없다라고 여론조사를 한 그 기관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뭐 플러스 마이너스 2.5,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면 위아래로 2.5면 2.5라고 하면 한 5% 차이는 의미가 없는 건데 이거는 5%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9대 47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이가 2%라는 거는 사실 이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가 더 우위가 있다, 어디가 더 세다 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것 같다. 뭐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뭐 49대 47 찬반 뭐 이거는 의미 없이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전 자체에 대한 찬반은 이렇게 뭐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작전 이후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반대가 많은 그런 걸로 나왔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구상, 즉 이번 작전 이후에 그 적정한 정권 이양의 어떤 시점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run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보통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그럴 때 run the business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run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유권자들의 그 여론조사 결과는 반대가 57% 나왔고요. 찬성은 39% 나왔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 유권자들이 그 작전 자체는 찬성하지만 그 후에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그 깊숙이 관여하는 걸 좀 싫어하는 거죠. 네, 좀 우려한다고 할까, 싫어한다고 할까. 반대가 저는 그런 뜻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한다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끝이 언제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 베네수엘라의 국가 재건국 과정에 미국이 너무 깊이 관여하는, 너무 깊이 발을 들이는 거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좀 싫어한다. 우려하고 있다. 그런 마음, 그런 결과로 이제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전 자체는 찬성하지만 자칫하면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질까봐 걱정하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를 돕던 쿠바가 지금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쿠바가 전쟁 대비를 위해서 핵심 국방 기구를 소집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에. 자, AFP 통신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통신사입니다. 자, 쿠바가 최근 국가방위위원회를 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뭐 이 통신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뭐 통신사입니다. 또 저 통신은 뭐 미국에 본사를 둔 통신사입니다.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나라의 본사를 둔 통신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생각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프랑스에 본사를 둔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쿠바의 이 위원회는 이번 긴급 회의를 통해서 전시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과 조치를 분석하고 또 나라 차원에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까지 염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쿠바가 그렇게 AFP 통신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번 회의는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해서 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그 작전 이후 한 2주 만에 지금 열린 것입니다. 한 보름 만에 열린 겁니다. 생각보다 뭐 빨리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막대한 양의 원유를 그동안 헐값에 공급해온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아주 막역한 이웃 나라예요. 쿠바는 쿠바대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돕고 있었고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대로. 그러면 서로 간에 뭘 도왔느냐? 네,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도왔고요. 쿠바는 인력으로 도왔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매일 쿠바에 대해서 하루 평균 약 26,000배럴의 원유를 보냈습니다. 그걸 거의 헐값에요. 헐값, 시장 가격이 아니라 헐값에. 이는 그 26,000배럴의 석유라는 것은 쿠바로 본다면 하루에 쿠바가 필요한 양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을 거의 헐값에 받아온 겁니다.
자, 그 대가로 그럼 쿠바는 뭘 도와줬느냐? 쿠바는 또 나름대로 베네수엘라보다는 의술 같은 게 발달되어 있어요. 훨씬 상대적으로. 그래서 쿠바는 의료 인력과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등을 베네수엘라에 많이 보냈고 또 베네수엘라의 그 정권 유지를 위한 정보 같은 것도 많이 보내줬고 또 군사 노하우 같은 것을 베네수엘라에 많이 보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 인력도 쿠바 인력이 많이 갔잖아요. 이번에 뭐 싹 다 희생되곤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 쿠바는 도왔고 또 석유로 베네수엘라는 도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음 타겟은 너희들이야. 너야 딱 이제 그렇게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으니까 쿠바가 이러다가 미국의 군 병력이 우리 쿠바로 쳐들어올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 뭐 전쟁까지도 대비하는 그런 긴급 회의를 지난 주말에 긴급하게 했다라는 이런 내용의 뉴스가 프랑스 국적의 AFP 통신에서 주말 동안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미국산 중국차가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산 중국차?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조건부 허용한다. 뭐 이런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트로이트의 그 이카노미 클럽 연설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을 한다면 시장 진입을 막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게 뭐냐? 미국에 와서 현지 미국인들의 고용을 많이 한다면 중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사업을 하는 걸 난 찬성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여러분과 그러니까 연설 듣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을 다 많이 고용을 한다면 그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일본은 그냥 곁다리로 말한 거죠. 왜? 일본은 뭐 오래전서부터 뭐 도요타 뭐 비즈니스 많이 하고 미국에서 차 많이 만들고 있고 일본 차는 뭐 미국 차보다 더 많이 팔려고 있는데 거기다 중국이든 일본이든 사실 그렇게 할 그 비교 대상은 안 되는데 그렇게 곁다리로 일본을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중국이라도 나는 흥묘백묘죠. 뭐 까만 고양이면 어떠고 하얀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이거죠. 흥묘백묘론. 자, 똑같은 겁니다. 뭐 중국이면 어떠고 일본이면 어떠냐? 미국에 와서 미국 우리 고용 많이 창출하고 미국에 세금 많이 내면 나는 들어오게 하겠다. 이제 그 얘기 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파격적인 발언. 어찌 보면 뭐 파격이 아니고 당연한 건데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경제 논리입니다만은 이게 중국에게도 그렇게 허용을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파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파격적인 발언 이후에 미국 내 자동차 빅3 자동차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그냥 중국업 반대로 중국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렸다라고 지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지금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발언 이후에 중국 대형 자동차 그룹인 지리라는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그룹입니다. 그룹. 이 지리라는 그룹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지리라는 자동차 그룹은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어떤 회사냐? 네. 볼보. 네. 볼보가 그 중국 지리라는 지리라는 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네. 엄청나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이 벌써 많이 쫓아왔어요. 네. 그 볼보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공장이 있는데요. 그 공장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메이드 인 USA 자동차, 중국차를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1위는 테슬라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 자동차 회사 비아디라는 회사입니다. 중국의 비아디 역시 미국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브라질 등 남미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아디는 멕시코나 미국 본토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해서 아예 관세를 우회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합리적인 가격은 2만 불대, 3만 불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만 불, 3만 불 선인데 그런데 이제 현재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어느 정도 가격이 좋으냐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는 그 관세를 맞고 들어와도
2, 3만 불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테슬라나 다른 뭐 몇 개 더 있죠. 미국 전기차 회사. 뭐 그런 자동차 회사와 관세를 막고 들어와도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멕시코에 공장을 놔서 아예 관세를 맞지 않고 관세를 피해서 들어온다? 그 가격은 충격적인 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 비교는 같은 퀄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도 퀄리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거의 같은 퀄리티, 같은 레벨의 그 전기차인데 가격은 훨씬 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뭐 포드나 GM,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테슬라는 뭐 이미 전기차만 판매하지만 포드나 GM 등이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중국차가 들어오면 가격 경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미국 사람들 하이한다면 나는 오케이 할 거야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아이쿠 충격파를 맞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세계 빅3 자동차 회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타격을 받았죠. 주가가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여하튼 중국은 지금 그래서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뭐 세게 하는 것 같아도요. 이 경제 문제와 있어서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픈 마인드. 자, 그래서 조만간 미국산 중국차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중국차인데 Made in USA 중국차를 볼 수 있습니다. Made in USA 중국차. 기대됩니다. 어떨지. 근데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는요, 미국이 이거 경쟁이 안 돼요. 워낙 싸게 뭐 나름대로 잘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한번 큰 충격파를 줄 수도 있다. 중국이 미국에서 중국차를 만들게 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선택의 폭이 많아지고 어찌 보면 싸게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040를 아십니까? 040? 여기서 말하는 40는 40. 자, 나이는 40대인데 젊어 보이려 애쓰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040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건 뭐 글로벌 그런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영국의 BBC 방송은 어제 한국의 젊은 40대 중년들을 이름하여 040이라고 칭하면서 특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 BBC는 한국의 40대들은 스트리트 패션을 차려입고 젊은 사람들처럼 뭐 10대까지는 아니지만 한 20대 초중반, 뭐 중후반처럼 젊은 사람들 옷 같은 그런 스트리트 패션을 입고 손에 아이폰을 쥐고 있고 왜 그렇잖아요. 삼성 갤럭시 폰을 들고 있으면 약간 좀 기성세대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막 아이폰 좀 갖고 있고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 느낌상적으로 또 이미지상으로. 그래서 한국의 40대들이 스트릿 패션을 차려입고 손에는 일부러 아이폰을 탁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하고 다닌다라고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코 긍정적인 평가는 아닌 것이죠. 040는 당초 이제 유행에 민감한 중년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좀 비아냥거리는 듯이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BBC는 한국 내 040와 관련해서 젊어 보이려고 너무 애쓰는 한국 40대 또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나 20대가 아니고 이미 40대가 됐다라는 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한국의 40대 중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BBC는 040 그 밈이 유행한 배경으로 한국 사회 특유의 엄격한 그 나이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도 좀 일부분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BBC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나이 1살 차이도 사회적인 위계의 근거가 되며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가장 먼저 묻고 그 이후에 서로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이제 사회의 트렌드다. 뭐 이렇게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컬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나면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ABC 회사의 누구입니다. 저는 BCD 회사의 누구. 그러세요. 얘기 좀 하다가 근데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나이 꼭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몇 년생입니다. 뭐, 아우, 그래요. 제가 2살 어리네요. 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저도 사실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한국의 컬처가 그렇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뭐 컬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대손손 그런 컬처에 살아왔는데 뭐 굳이 지금 와서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렇다라는 겁니다. 팩트는. BBC도 뭐 이걸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우선 얘기하면서 그런 나이에 관련된 컬처가 있어서 그 40대 중년에 넘어든 사람들이 대우받는 것도 굳이 싫어하고 자신이 젊어지려 한다, 애쓴다, 뭐 그런 겁니다. 영포리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나이 든 사람들의 거의 어떤 강요된 존경,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최근에 40대는 어떤 내가 강요된 존경을 받는 것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아이 뭐 너랑 나랑 뭐 나이 뭐 차이 나야 얼마 차이 나 우리 같이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걸 웃기게 본다는 거죠. 아니 지금 자기 40대 중반 훌쩍 넘어서 40대 후반인데 나는 지금 20대 중반인데 뭐 나랑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이 먹었으면 내가 나이 먹은 걸 이렇게 존중해 준다는데 왜 그렇게 그걸 거부하면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젊은 척하고 그래. 젊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이죠. 그걸 40대 중후반은 모르고 괜히 소위 말해서 얹혀가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걸 또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자, 과거 꼰대가 권위적인 기성세대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꼰대 대신에 영포리라는 말이 어찌 보면 젊은 꼰대를 표시하듯이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말 50대, 60대가 꼰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좀 비하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40대는 뭐 꼰대까지는 아니지만 영포리 그래갖고 아우 저 사람 젊은 꼰대야. 40대 중반 됐는데 그거 그냥 받아들이지 왜 이렇게 젊은 척하고 그래. 아우 나 못 봐주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포리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얼마든지 좋을 것 같은데 BBC 방송의 포인트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다. 그들 스스로도 그렇지 못한 마음이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젊은 20대 초반 중반의 마음도 부담스러워해서 좀 좋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이에 걸맞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 한국에 지금 40대 중반쯤 된 사람들은 젊은 척하느냐고 그렇게 애쓰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랫사람들한테 좀 부담스럽게 보일 필요는 없죠. 없지만 이제 마인드나 실제 건강에 있어서는 젊어서 나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인드는 굳이 그걸 어거지로 젊은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기보다는 그냥 젊은 마인드로 가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 40를 넘어서서요. 뭐 영 50, 영 60, 70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마인드 그리고 실제로 신체도 그렇게 젊고 건강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의 그 BBC가 보도한 영 40는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라든지 실제로 건강한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영 40, 영 50, 60, 70 얼마든지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소위 이제 전자레인지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 늘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늘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소식을 좀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 찝찝함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자, 음식에 나쁠 것 같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영양분 같은 걸 파괴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전자레인지 탁 눌렀을 때 왱 돌아갈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전자파가 우리 신체에 좀 유해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눌러놓고 난 다음에 항상 멀리 좀 떨어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늘 편치가 않은데 오늘 그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음식 가열을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조리기구입니다만은 영양소 파괴, 환경 호르몬 검출 등등 건강에 대한 어떤 우려 또는 찝찝함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영국의 그 BBC 또 보도 한 가지 더 오늘 BBC를 많이 전해드리네요. 네, 영국의 공영 매체 BBC가 최근 전자레인지의 그 안전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또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추려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사선 노출로 몸에 해롭다와 관련된 의문점입니다. 자, 전자레인지는 그 방사선의 일종인 마이크로파를 활용해서 음식을 데워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이 파장이 짧을수록 인체에 흡수가 쉽게 돼서 인체에 위험한 건데 전자레인지의 그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길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BBC와 인터뷰한 조지타운 대학의 방사선 의학과 티모시 요르겐선 박사는 전자레인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치과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치과 검진 받을 때 이걸 먼저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엑스레이 찍을 때 사용하는 그 방사선과는 달리 짧은 파장이 아니라 긴 파장의 방사선이기 때문에 DNA를 손상시킬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음식을 가열할 때 방출되는 양도 매우 미미해서 신체에 영향을 끼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해소가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의문점, 전자레인지가 영양소를 파괴한다? 라는 그 의문점인데요. 연방농무부의 벨츠빌 영양연구센터에서는 식재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자레인지가 다른 조리기구보다 영양 성분을 더 많이 그렇게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연구 결과는 찾아봐도 그런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타민 C 등 열을 많이 가할 경우에 이제 비타민 C가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열에 약한 그런 비타민 C 같은 성분이 고온에서 오래 가열되면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는 전자레인지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리기구를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열을 오래 가하면 비타민 C가 파괴될 수 있다. 모든 가열 과정에서 다 동일하게 따라오는 그런 동일한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연구센터는 한 연구에서는 전자레인지 조리가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감소시켰다라는 결과가 나온 반면에 전자레인지와 일반 오븐 조리를 비교한 연구에서 전자레인지 조리가 비타민C 함량이 좀 더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도 했다. 즉, 그러니까 비타민C 그 파괴가 다른 걸로 뜨겁게 데웠을 때보다는 오히려 좀 파괴가 좀 덜했다. 이런 연구도 나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등 조리 조건만 맞춘다면 영양소 보존 측면에서도 전자레인지가 굳이 더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너무 많이 사용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근거 없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생각만큼 그렇게 나쁜 기계가 아니다라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BBC의 특집 보도 내용을 오늘 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